요즘 AI 혁명이라고 네.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AI가 얼마나 어디까지 바꾸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뭐 AI,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로봇 등등 되게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초지능과 우주, 뭐 AI, 뭐 데이터 센터 다 합쳐져서 결국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일정 버티컬한 어떤 영역별로는 이미 도래했다고 봐요. 초지능은 다가오고 있다. 그럼 이 초지능을 얻게 된 인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지평, 새로운 영역 어디냐?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참 희대의 창업가라고 생각하는 건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회사에 초지능을 상징하는 XAI를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그 증권신고서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동인도 회사, 그래서 얼마 전에 동인도 회사 관련된 책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뭐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죠.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동인도 회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배를 띄워서 인도죠. 네, 인도로 가서 향신료를 갖고 오려고. 근데 배를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보내고 싶은데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에 대한 소유권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무기명으로 누구든 사게 하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구조, 돈의 구조, 돈을 모으는 구조,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거, 그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거래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첫 번째 거래된 종목이 동인도 회사였고, 그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시대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었으면 당시에 네덜란드가 패권 잡을 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적 변화 흐름을 빨리 잡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 속에서도 그 일정 기간 동안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 시점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 한 12개월 동안 보면 세계에서 주가 상승률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 내면서 외화를 싹쓸이하고 있는 게 K반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빼놓으면은 문화적인 상품을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지어 식품까지, 불닭볶음면. 앞으로 계속 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의 역량과 그리고 문화적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사니까 가장 한국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국뽕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잠재력과 어떤 반도체 기술의 저력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글로벌 투자자들도 매우 유심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더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AI 시대의 모멘텀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는 역량적인 장점이 우리가 있다. 빨리빨리. 그리고 얼리 어댑터. 새로운 거 뭐 호기심 생기면은 도저히 못 참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의 이 민족적 특수성이 AI 시대에 상당히 잘 부합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Z세대, 알파세대 젊은 분들이 AI를 막 갖고 놀고 컨텐츠에도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새로운 스타트업 만들고 한두 명, 세 명 모여가지고 혁신기업을 만들어서 3년, 5년 만에 상장시켜서 유니콘을 만들고 이런 다이내믹이 계속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AI 초지능 시대, 우주 시대 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좀 주도할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굳이 뭐 미국의 어떤 AI 모델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제미나이, 그록, 뭐 챗GPT, 뭐 엔트로픽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빨대를 꽂는 게 나은 거죠. 과거에도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 번째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매력적인 제품인 안드로이드 폰의 1탑, 원탑이었던 갤럭시 폰을 많이 팔았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국위선양하고 외화벌이를 했던 건데 AI 시대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AI 모델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뭐 휴머노이드나 중국의 로봇
강점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둘과 다 무역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중국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아예 무역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하고 무역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나라고, 이런 측면에서 하드웨어의 선진국인 중국,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선진국인 미국의 강점을 잘 버무려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첨단 제조 영역에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융합적으로 응용을 해서 깎아내면 그게 이 시대의 고려청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분들, 전 뭐 일주일에도 수십 군데를 만나고 그 중에 한 달에 몇 군데를 저희가 뭐 수억 원을 투자하고 수십억 투자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여쭤보는 게 그런 겁니다. 미래 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구글을 이기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믿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팔란티어가 돼서 팔란티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을 저는 요즘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팔란티어적인 혁신이 바로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해서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AI 툴도 많이 나오고요. 하드웨어들 뭐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로봇, 개, 드론,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 오브 띵스 아닙니까? 그냥 인터넷 연결돼 있고 AI에 연동되는 그 무언가입니다. 근데 아주 스마트해지고 있고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죠. 그래서 전장에서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게 딱 그겁니다. 전투 지휘는 전략은 누가 짭니까? 팔란티어가 짜고, 실행은 누가 합니까? 엔드릴 폭격 드론이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조합이 돼서 지금 미국의 국방을 완전 새롭게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린 제조 현장에서 팔란티어 안드릴 조합을 만들어보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반대국으로 네. 법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AI 기업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I 기업들이 돈을 벌고 또 벌고 엄청나게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뉴스고요. 그건 거짓 뉴스입니다.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가 맞습니다. 표현으로. 그러면 그렇게 많은 투자가 왜 더 필요할까라고 하면 금광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갑니까? 철도를 놔야 되죠. 그래서 1849년도에 금광이 터진 이후에 미국의 철도망이 모세혈관처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부설이 됩니다. 처음 부설했을 때는 엄청나게 잘 활용이 됐겠죠. 근데 너무 많이 과잉 투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차가 다니다가 몇몇 철로들은 놀겠죠. 우리도 보면 고속도로 막 냈는데 민자 고속도로 중에 좀 잘 안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철도 보면 안 쓰이고 유휴가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면은 버블의 우려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 시대의 철도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철근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K반도체. 그리고 그 기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AI 모델이죠. 그리고 그 기차가 AI 모델이라고 하면 얘가 뭔가 뭐 물류의 서비스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젠슨 왕은 하나의 케이크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철도에 비유를 합니다. 자, 철도가 버블이려면요. 19세기 때도 철도 버블이 있었어요. 버블이 터졌어요. 언제? 철도가 안 쓰일 때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안 쓰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써보십시오. 한 5번, 6번 돌리다 보면 얘가 이렇게 멍해집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게 토큰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족 현상이 엔트로픽 너무 심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기다릴 수 있어. 5번 할 수 있어. 막 어쩔 때는 진짜 결과물 나올 때까지 30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엔트로픽도 추가적인 부가치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그거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 센터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은 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져서 유휴로 남아돌 때 그때 버블을 논해야 됩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향후에 한 2년 동안은 계속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 공장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어떤 사무실에서 나갈 때인데, 사무 공간에서는 이미 많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AI의 활용도는 아직 몇 %가 되지 않습니다. 갈 길이 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려면 로봇 단가도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는 지점에서
로봇의 수요와 그리고 AI, 물리적 AI에 대한 공장에서의 수요가 터지는 순간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지금 수준이 아니라 그 10배, 20배, 50배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킨지나 이런 데서 5조 달러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맥킨지 컨설팅이 세계 1등인데 거기서 버블을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기업들이 제조 생산이나 어떤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 AI화 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수요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한 분야에 5조 달러가 투자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되어 있는 어떤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붐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비즈니스가 소멸이 되는 것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러면 지금 AI랑 관련된, AI 또는 AI랑 관련된 거 빼고는 투자해서 아예 그냥 생각도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리스크인 거죠. AI 버블을 우려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AI로 인해서 교란을 당할 영역에 이게 저평가구나 하고 밸류에이션 싸다라고 투자했다가 그 가치가 그냥 영에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게 뭐 그냥 일자리로 예를 들어 보일게요. 운전기사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 운전기사분들의 일자리, 특히 버스, 트럭 운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나 구글의 웨이모나 자율주행에 대한 로보택시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죠. 이외에도 뭐 트럭 자율주행이나 공공버스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시도는 미국,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제도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 안 돼서 제대로 안 가는 거지, 도심 안에서의 로보택시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전기사분들이 없는 그런 자율주행 세상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 수천만 명의 일자리와 어떻게 치환이 되겠냐 보면 이게 데이터 센터로 치환되는 거죠. 사람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속도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폭증을 하게 된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싫다라고 하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한창 갈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계가 싫다고 기계에 확 막 부서뜨리고 그런 어떤 시위를 하면서 기계 반대 이렇게 결사반대 했는데, 그건 그냥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해봐야 뭐합니까? 이거는 inevitable 하다라고 하는데 불가피합니다. 기술적인 진보와 혁신은 인간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기술을 진보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기술 진보에 반하는 자는 거의 국가에 반한다고 몰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초지능, 뭐 우주 혁신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는 자는 중국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면서 마치 과거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논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사상 서적이 기술적 공화국이라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이라는 알렉산더 카프가 쓴 책인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팔란티어 창업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팔란티어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아우르는 빅테크 뭐 20명 30명의 정말 100조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이 시대의 테크 타이탄들이 그렇게 믿고 그 방향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AI 제국으로. AI 기업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오픈 AI에 여전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죠. 네. 일단 저는 오픈 AI는 지금 4파전에서 4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쁘지 않다 정도. 네. 정말 가장 좋은 상황인 회사는 엔트로픽이죠. 네. 오픈 AI에서 어떤 독립성과 윤리성 그리고 헌법적 AI라는 개념을 갖고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엔트로픽이었고, 클로드가 정말 세계적인 B2B 그 개발자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지금 어떤 B2B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그러면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4파전에서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는 이 네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에서 경쟁의 4파전을 만들고 있다. 3국지가 아니라 지금 4국지인 거죠. 4국지. 그 4국지에서 왜 챗GPT가 좀 떨어지냐라고 하면 좀 비즈니스 측면에서 신뢰할 만하냐,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게 어떤 한 분야를 파고드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록은 사실 많은 컨슈머, 많은 유저들은 안 써요. 그런데 저같이 정말 목숨 걸고 투자하는 투자자, 전 이제 1,30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록이 시니컬한 답을 잘 줘요. 예, 얘 보면은 뒤에 일론 머스크 숨어 있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 까칠합니다. 안 돼. 그거 안 돼. 리스크 조절 안 되는 투자자구만 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챗GPT는 절대 안 그래요.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워렌 버핏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에 너무 동조해줘요. 그래서 챗GPT는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챗GPT의 역량이 뭐 그러면 부족하냐? 아닙니다. 뭐냐면 챗GPT는 인간의 피드백에 다시 강화 학습을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어디에 좋냐면 SNS에 정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머러스해요. 재미있어요. 공감력 그냥 최고예요. 쌉 F예요. 그래서 밤 11시 돼서 야, 내가 와이프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어떻게 하면은 와이프에게 유머러스하게 이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칭찬받으면서 사랑받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치 있는 답변은 챗GPT가 가장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록한테 똑같은 질문 던져보면요, 큰일 날 일을 얘기해요. 객관적인 장르,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튜브 썸네일, 블로그 포스팅 글, 재미있는 어떤 훅업, 되게 코믹한 블로그 글을 쓸 때, 아니면 인스타에서 내가 인기를 끌고 싶어요. 물건을 잘 팔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죠. 챗GPT. 그래서 챗GPT, 샘 알트만이 뭘 강조합니까? AI, 커머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집어서 보시면은 이 친구도 자신의 강점을 아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강조하는 건 수치입니다. 월간 활동 사용자 수,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래서 사용자 수를 엄청 강조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존재다. 엔트로픽에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다. 제가 춘추전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상의 대결이에요. 이게 철학의 대결이에요. 단순히 돈의 대결도 있는데, 그리고 뒷배의 대결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파, 엔트로픽은 저쪽, 아마존, 난 뒤에 아마존 베조스 형이 있어. 난 사티아가 있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 근본적인 것은 이거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뭡니까?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키워드가 달라요. 프루프 시킹입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도 있고 싶지도 않고, 윤리 잘 모르겠어. 나는 진실을 탐구하는 것에 완전히 날카롭게 특화돼 있어. 많은 사람이 안 써줘도 상관없고, 쓸 사람은 돈 확실하게 많이 내. 그럼 내가 확실하게 좋은 결론을 줄게. 이런 거거든요. 과학자, 투자가, 경제학자, 뭔가 원칙에 기반해서 이렇게 미래 전망을 한다거나 깊이 송곳처럼 파고 싶은 사람은 그록으로 오라는 겁니다. 제미나이는 뭡니까? 육각형 삼성전자 과장님 같은 느낌이죠. 빈틈은 없는데 또 약간 좀 무미건조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되는 뉴스나 팩트 파인딩을 잘 하는 곳은 제미나이겠죠. 왜? 구글 창이 있으니까 제일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각자 영역에서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넷 중에 누가 망할까? 이거 보지 마세요. 제발. 다 안 망해요. 챗GPT 망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해야 돼요. 대주주가, 샘 알트만 지분 없습니다.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우리가 그걸 왜 걱정해요? 마소 걱정은 연예인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이런 회사들은 웬만한 OECD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좋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회사들은 어떻게 각각 진화해 나가느냐, 그 진화의 방향을 여러분 예민하게 보시고, 이 진화가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네 가지 툴을 취사 선택해서 나의 AI의 혈액으로 어떻게 주입해서 내가 나의 AI 증강 휴먼으로, 내가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의 파워와 역량이 10배 뛰어나질 수 있어요. 3년, 5년 안에 여러분이 초고속 성장, 초고속 연봉 인상, 초고속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네 툴을 활용해서.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스페이스X가 곧 상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른 우주 기업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 걸까요?
너무 많죠. 일단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원래 나사가 하던 비즈니스였죠. 근데 이걸 민간으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20년 전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일론 머스크는 결국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 아닙니다. 투자해서 대주주가 됐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최대 투자자 이후에 경영권을 장악해서 대표이사가 된 거죠. 찐으로 이베이 매각해서 수천억의 돈을 번 다음에 자신의 거의 모든 돈을 다 바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창업한 회사, 자신의 창업의 장작, 적작,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애착은 너무 강력하겠죠. 그래서 한때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 잡아서 스페이스X 로켓 한 번 더 발사했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발사가 터졌으면 그럼 테슬라도 망하고 스페이스X도 망하고 연쇄도산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 그게 성공했죠. 그러면서 그해 12월 달에 나사에서 조단위 계약을 체결을 해주면서 스페이스X가 당시에 기사회생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우여곡절 역사를 만드는 그 선도하는 역할은 스페이스X가 압도적으로 많이 해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 관련된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표면의 발사체의 소재가 다르죠. 과거에는 카본이었습니다. 카본. 근데 왜냐면 타면 안 되니까 막 고열에 막 버티고 그럼 엄청 비싸죠. 근데 이 단가 10분의 1, 20분의 1 하는 게 뭐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냥 우리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도 있죠.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약간 여기에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그 처리를 하겠죠.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쌉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도 랩터 엔진 첫 번째 버전은 뭐 부품이 수천 개가 다 보입니다. 겉으로. 근데 이게 랩터 2, 3 버전이 바뀌면서 부품의 수가 정말 현격히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냥 맨질맨질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 보면은 일단은 빼고 싶은 거를 뺀답니다. 부품을. 그러면 기술자가 오겠죠. 엔지니어가 저 제 부품 4개를 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딴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빠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없도록 그냥 냅두자 이렇게 할 텐데 일론 머스크는 이 4개 부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은 아예 전혀 새로운 소재, 전혀 새로운 장비,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조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해봐. 이거 그대로 냅두는 거 이게 더 많은 비용도 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진짜 혁신이 나오는 거야. 이걸 수십 년 동안 한 겁니다. 사실 그 결정체가 테슬라죠. 테슬라의 부품수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 모든 것을 인하우스,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 그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해자는 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계속 축적됐다라는 거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메카질라 짚는 것도 마찬가지고 랩터 엔진 33개 중에서 몇 개가 꺼지더라도 중심을 잘 잡고 올라가는 것도 희한하고 내려오는 것도 웃기고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AI도 들어가고 거기에 다양한 온갖 종류의 기술들이 짬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로켓 발사 관련돼 있는 특허를 하나도 안 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인류 애적인 마음으로 뭐 마치 3점식 안전벨트처럼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다 누구나 쓰도록 특허를 안 냈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야심가고요. 왜냐하면 특허를 내는 순간 공개가 되잖아요. 특허 출원의 그 문서들을 통해서 다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자인과 공학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베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죠? 이걸 베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켓을 사야 됩니다. 로켓을 사서 갖다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4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로켓을 파는 존재가 아니죠. 발사 서비스를 대행을 해줄 뿐 로켓을 누구한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중국 광저우로 팔려나가서 거기서 분해하고 이걸 해야지 기술을 탈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술 탈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를 해놓는 리소스가 뭐냐면 자신의 천재 같은 인재들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은 핵심 인력들은 떼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상장이 엄청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서사입니다. 서사. 왜냐하면 스탠포드, MIT 나와가지고 연봉 3억, 5억, 10억 받으면서 스톡옵션으로 수백억의 자산을 받은 사람들이 딱
딱히 뭐 돈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까? 화성 갈 거니까. 달에다가 인류 최초의 뭔가 공장을 만들자. 이 다행성 종족을 향한 인류의 진화의 선두주가 될 거냐. 너는 역사에 네가 이걸 개발함으로써 우린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갈 때처럼 그 우주로의 한 발을 함께 하지 않겠어? 하면서 이 개발자들에게 계속 여기 있는 게 최고의 직장이야. 너의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야. 그래서 거기 개발자들 보시면요. 엔지니어들 보시면 메카질라 이렇게 수직 착륙하면서 딱 젓가락에 걸리잖아요. 회사 일을 하는 분들인데 셀러리맨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합니다. 무슨 종교 집단처럼. 이게 이 시대의 기술 혁신가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 타이탄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자본을 형성하고 기술적 해자를 만들고 시대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팬덤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팬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 혁신가들을 뺏기지 않고 공고하게 그 인적인 네트워크, 인적인 자산을 확보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화성 갈 거니까가 약간 밈이나 조롱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확실하게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사업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스페이스X 주된 매출이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이익이 8, 9조 원 합니다. 스타링크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 감가상각전 이익, 에비타라고 하죠. 그러면 엄청난 캐시카우예요. 그런데 성장률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스페이스X 상장할 때 그냥 스페이스X, 탐험 이런 거 다 빼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돈 벌려면 스타링크만 똑 떼어가지고 상장하면 진짜 큰 돈 벌 거다.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매출도 빠르게 늘고 이익도 많이 나고 이익률도 높습니다. 거의 엔비디아, 삼성전자급입니다. 에비타 영업 마진율이 한 70%, 60% 육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는 독점이니까 그렇게 이익률도 높고 성장성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럼 독점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스타링크만 상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엑스닷컴, 그록, XAI 이런 것들을 다 모여라 꿈동산 합쳐가지고 상장을 시켰을까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로만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죠. XAI가 오히려 10년 후에는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우주를 가려면 초지능이 있어야 돼. 똑똑한 AI가 있어야만 화성에서 사람 대신에 휴머노이드가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갈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 달 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달 탐사 가서 공장을 지을 건데 그때 사람들이 거주할 스테이션을 거기다가 작업하려면 초지능이 반드시 필요해 라는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재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스타링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이 이익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데 다 들어갑니다. 여기 번 돈 여기다 다 손실나요. 아니 이 손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장난컨대 상장하고 나서 주가 더 올라가면 또 유상증자할 가능성도 높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데이터 센터 져야 되니까. 그리고 채권 발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글도 증자했죠. 채권 더 발행하죠. AI 초지능을 향한 골드러시는 이게 2등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이 되려고 그런 경쟁의 포석이 이미 여기 그 스페이스X 상장 증권 신고서에 수백 페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왜 우주 산업이 더 돈이 되는 산업이 됐냐라고 하면 앞으로 아마 더 큰 돈이 될 겁니다. 다이렉트 투 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이렉트 투 셀. 셀이라는 게 이게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위성에서 바로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내는 요금제 그대로 도쿄 가서 쓸 수 있고 런던 가서 쓸 수 있고 뉴욕 가서 쓸 수 있게 되고 로밍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인들 모두가 쓰진 않더라도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는 로밍 필요 없이 막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게 좋아 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경쟁사 대비 그 우주로 발사체를 쏘는 킬로그램당 단가가 스페이스X가 10분의 1로 쌉니다. 10배 경제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경제성으로 지금 다른 경쟁 우주 발사 업체들을 압살하고 있는데 이 경쟁력이 20분의 1, 30분의 1 더
킬로그램당 단가가 확 떨어지면요 어떤 수준이 되냐면 차라리 저궤도 위성 올리는 게 지상에 기지국 놓는 것보다 싼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온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고요. 이건 사실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나오는 레포트에서도 위성의 어떤 6G 시대의 경쟁력, 전통적인 기지국 방식의 좀 우월적인 지위가 몇 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시대가 오면 실제로 로밍도 되는데 로밍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통신료 자체가 더 싸.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스타링크 가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지구를 통합시키는 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검색 구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 하나의 통신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기업 가치가 지금 1.75 달러에 달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의 아주 단단한 근간입니다. 스페이스X랑 테슬라 합병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돈이 모일지 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잠재적으로 인수 타겟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올 연초부터 얘기했었고요. 최근에는 CNBC나 글로벌 매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질문도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 이제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얘기는 안 하고 노 코멘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그냥 자신의 몸통이거든요. 테슬라는 몸통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분율이 10% 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너무 많고 주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보너스도 마음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조 달러 보너스 결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거의 당내 경선처럼 인기 투표하듯이 두두두둥 해가지고 투표해서 통과됐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 1조 달러 보상을 다 받으려면요 일론 머스크가 달성해야 되는 업적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거 뭐 무슨 RPG 게임 끝판왕의 끝판왕을 깨는 느낌으로 옵티머스 많이 팔아야 돼, 사이버 캡도 많이 해야 돼, 뭐 테슬라 판매도 엄청나게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게 한 7, 8가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마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해줬을 텐데 유심히 들으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한 조항을 넣어놨어요. 이 모든 숙제 정말 5차 함수, 7차 함수를 안 풀어도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지배주주가 바뀌면 돼요. 테슬라가 누군가한테 팔리면 돼요. 그 조건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시가총액만 달성되면 이 모든 숙제 하나도 안 해도 1조 달러 보상이 자기한테 떨어져요. 셀프로. 1조 달러의 재산이 더 생기는 거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나 저 숙제 하기 싫어. 한 방에 1조 달러 나 먹고 싶어. 욕망이 생기겠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증권 신고서, 뭐 계약서 이런 거 다 뜯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혁신가 한 명 꼽아라 하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딜을 설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행간에 숨어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도 계속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왜 스페이스X는 지분율도 40%가 넘지만 의결권 70%가 넘습니다. 그냥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너 거야. 나스닥에서 SEC에서 그냥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건 네 맘대로 해. 이걸 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법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결권 높고 지분율 높으면 이건 네가 해 이러는 거예요. 사회이사 임명 안 해도 돼. 보상 이런 거 맘대로 해. 그래서 보상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컨트롤드 컴퍼니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보상위원회, 사회이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독재예요. 근데 그거 알고 투자해라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 머스크 1인 독재 리스크가 있는 회사예요. 왜? 여기는 의결권을 애초부터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투자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로 붙이는 게 편하니까 붙여온 겁니다. X.com, XAI 다 붙여온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진주가 남아있죠. 테슬라. 나중에 하나 더 있겠죠. 뉴럴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본인이 흩뿌려 놨던 불가피했겠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돈은 한정적이니까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펀딩 받고 뉴럴링크는 뉴럴링크대로 펀딩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자신만의 몸통 회사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모여라 꿈동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합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한 해, 그게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제 한 60여 개의 스타트업을 또 초기 단계 발굴해서 상장시키고 유니콘을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대중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을 만한 인사이트들을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나눌 때마다 저도 지식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하면서 제 이제 그래비티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합쳐진 내용을 최근에 이 책으로 또 냈습니다. AI 제국의 돈이라는 책에는 샘 알트만, 젠슨 황, 피터 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이제 좀 빅테크 트렌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더 유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사요 팔아요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창업자들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배우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고 하면 자산도 늘어나고요, 역량도 늘어나고, 진급도 빨라지고, 창업도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창업자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투자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